예, 주체와의 윤리입니다. 강연의 핵심 내용은 먼저 푸코의 주체와의 윤리를 소개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와 함께하는 푸코가 재구성한 서구 주체성 역사의 개보학적 역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푸코의 주체와의 윤리가 이 오늘날 다양한 유사 형태의 자기의 윤리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개성과 독창성을 설명해 주는 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상환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철학과 김상환입니다. 오늘 우리 강연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푸코의 윤리학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푸코의 윤리학은 주체와의 윤리 혹은 자기의 윤리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푸코의 윤리학이 바탕에 깔고 있는 서양적 주체의 계보학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푸코는 우리가 알던 서양 주체성의 역사를, 특히 근대 주체성의 기원을 완전히 다르게 풀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푸코의 윤리학이 지닌 개성이나 그 독창성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기존의 윤리학이나 동시대 유형의 윤리학과 비교할 때 이 푸코의 윤리학이 지닌 특징, 개성 같은 것을 따져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대충 세 가지 관점에서 푸코 윤리학에 다가설 예정입니다. 하나는 푸코의 체계 전체 안에서 주체와의 윤리가 차지하는 위상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입니다. 푸코는 1960년대에는 지식의 고고학을, 1970년대에는 권력의 계보학을, 그리고 1980년대에는 주체와의 윤리를 개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시기의 사상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가 하는 물음의 관점에서 푸코의 윤리학에 접근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논리학, 더 정확히는 일반 경기학의 관점입니다. 이는 푸코 체계에 접근하는 우리의 주관적 가설입니다. 푸코 철학은 하나의 정합적 체계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체계의 바탕입니다. 그 바탕은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고 서로 침범하는 힘과 권력의 세계입니다. 푸코는 그것을 통치성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은 가역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략적 유의의 지대입니다. 여기 하나를 더 지적하자면, 우리의 강연은 푸코 사후의 저작, 주체의 해석학에 주로 의존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푸코의 1982년 꼴레주 드 프랑스 강의 원고를 바탕으로 2001년 출간되었습니다. 이 강의록이 출간되면서 그전까지 우리가 알던 푸코의 세계와는 사뭇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강연이 작은아마 이 문헌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연구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푸코의 말입니다. 권력은 자유로운 주체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들이 자유로운 한에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포화 상태인 곳에서는 권력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력과 자유 사이에는 서로 마주보고 배제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이 있죠. 이 게임 속에서 자유는 권력의 실존 조건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곳에서는 권력 행사도, 통치도, 지배의 전략이나 기술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권력 관계는 오로지 권력을 이토록게 할 수 있는 자유와 저항이 있는 곳에서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와 저항은 권력의 실존 조건입니다. 푸코는 이런 식으로 권력, 그러니까 훈육 권력, 생명 권력, 통치성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자기와 관계하는 자유로운 주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주체를 윤리와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오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코의 윤리학이 다른 유사 형태의 윤리학과 가파르게 달라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정교하게 구축된 자기 윤리의
죄송합니다. 즉 아무리 정교하게 구축된 자기의 윤리라 하더라도 정치적 관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푸코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푸코의 말을 들어봅시다. 하지만 자기로 돌아가기, 자기를 해방하기, 자기 자신이 되기, 진정하게 되기 등등과 같이 대단히 친숙한 표현들이 오늘날 부단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들 각각에는 의미가 부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전부 공허하다는 얘기죠. 자기의 윤리를 구축하는 일이 불가능하리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자기관계 밖에는 종국의 정치 권력에 대한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저항의 지점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의 윤리를 구축하는 일은 시급하고 근본적이며 정치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임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두 가지 언명이 극적인 대립을 이룹니다. 하나는 오늘날 진전성의 윤리가 여기저기 튀쳐나오고는 있지만 그 난무하는 듯한 목소리가 대부분 공허하게 들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자기의 윤리를 꺼내들고 외치는 이런 시도가 의심을 사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윤리를 복원하는 일, 이것이 대단히 시급하고 근본적이며 정치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임무라는 호소입니다. 왜 이런 호소가 나올까요? 그것은 정치 권력에 대한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저항의 지점이 자기의 자기관계밖에 없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주체 철학이 이론의 성격보다는 실천의 성격을 띄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 그것은 모든 윤리학이 가르치는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에서는 자율성 개념이 있는데 이제 푸코가 소개하는 이런 헬레니즘 철학,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데 이 속에서 그 자기의 자기 관계가 모든 가치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삶이 자기 주인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푸코에 따르면 역사의 연속성 태제는 데카르트적 주체 이론과 공모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데카르트 이후의 주체 철학은 이 사유하는 주체의 단일한 통일성 위에 지식의 통일성은 물론 존재의 통일성을 정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의 연속적 통일성까지 메타주체, 그러니까 헤겔의 정신 같은 메타주체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나 계보학자로서 푸코가 역사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단절 지점, 불연속이 일어나는 지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지점을 찾는 거죠. 이것이 바슐라르, 깡길렘, 푸코로 이어지는 프랑스 과학사 연구의 기본적인 특성 또는 전제입니다. 또는 근본 가설이죠. 푸코는 이런 불연속 중심의 역사 이미지를 옹호하면서 기존의 연속적 중심의 역사 이미지를 비판합니다. 그런 연속적 발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이미지가 주체의 통일성에 바탕을 둔 허구라는 겁니다. 왜 허구일까요?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근거였던 이 주체의 통일성이란 것이 이 날조된 주체성 역사와 엉터리 주체 이론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푸코의 고고학이자 계보학이며 또한 그의 윤리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을 통해서 푸코는 어떻게 자신만의 주체성 역사를 그려가고 있을까요? 그는 일단 소크라테스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 자신을 알라를 너무 중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주체성의 역사는 그 자기인식의 명령보다는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명령, 너 자신을 돌봐라, 에피멜레이아 세 아우트, 바로 이 자기 배려의 명령을 실마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푸코에게 서양 주체성의 역사는 자기 배려의 명령, 너 자신을 돌보라라는 명령이
서로 다른 형태를 띄어가는 역사입니다. 예, 뭐 보통 자기 배려, 돌봄, 그럼 뭐 간호하는 거, 어떤 호의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거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원래 그리스어 에피멜레이아는 어떤 관심 이상의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와 활동을 전제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자기 유산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일, 또 군주로서 국가를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통치하는 일, 또 한 의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 이런 일이 다 그 에피멜레이아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말이고, 여기에는 어떤 상당한 기술과 지식, 또 열정이 전제되어 있고, 또 이것에 기초한 어떤 실질적인 실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고대 사상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은 이 시기 흑해를 항해해서 북동부 지역의 샤머니즘 문명과 접촉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수 자기 수련 절차를 습득했다고 그렇습니다. 뭐 호흡법이나 뭐 영혼 신체 분리 기술이나 뭐 이간 다양한 이런 수련의 절차를 습득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의 흔적은 플라톤 초기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통해 발견됩니다. 가령 파이돈에서 그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신체와 분리해서 자기 안으로 집중 은둔하는 훈련에 대해서 그 자기 은둔이 보여주는 신체의 부동성과 영혼의 부동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향연에는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홀로 맨발을 눈에 담그고 꼿꼿이 선 채 그 추운 겨울밤을 보냈다는 일화가 전해지죠. 이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지는 다양한 자기 연마 기술이 이 피타고라스 학파를 거쳐서 소크라테스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은 동아시아의 고대 문화도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에 빚지는 바가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원시 유가 집단이나 공자의 출생이 이 샤머니즘 전통과 밀접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자와 소크라테스로 대변되는 고대의 동서 사상사를 하나로 엮어보는 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육아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이 자기 관련 용어들 있죠. 가령 유학을 정의하는 용어들, 뭐 수기 치인할 때 수기, 뭐 위기 학문이냐, 뭐 위인의 학문이냐 할 때 위기, 극기 복례할 때 극기 같은 용어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 밖에 도가 전통에는 양생과 관련된 수많은 자기 수련 기술들이 전해 내려오고, 불교 전통에도 명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기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테크닉들을 중심으로 동서의 주체학설을 비교 철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와 윤리를 구성하는 네 가지 축에 대한 도식입니다. 푸코가 사용하는 그 네 가지 축에 대한 이름은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뭐 기억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에 나오는 네 가지 원인에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동상을 제작할 때 뭐 그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제작하기 위한 어떤 힘, 동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죠. 또 그 동상을 제작하는 또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체화라는 것은 주체 만들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 자기를 조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뭐 동상 제작이라든가 집 짓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념이나 이념 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형상인에 관한 질문이고, 또 내가 끊임없이 나를 관리하고 배려하고 만들어갈 때 어떤 곳에 집중하냐 말이죠. 그 정신력을 강화하는 거냐, 뭐 그러니까 그 주체화라는 것이 이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뭐 말하자면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에게는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여기서 그 푸코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 작용인이나 진료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가 자기 몸을 만들 때 그 종목 분야마다 그 강화시키고 변형해야 되고 상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 때 나의 뭐 의지와 상관된 이것이 어떤 실천이냐, 나의 품행과 관련된 것이냐, 뭐 등등 많은 그 부분 진료에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이것을 위해 우리가 어떤 기술, 어떤 테크닉을 채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뭐 당연히 목적인 내가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목적을 또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이 전 과정을 끌고 가는 어떤 궁극적인 이념이라든가 신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의 바탕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이 원칙이라든가 원리의 측면에 해당하는 것 이것을 또 이제 형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늘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좀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푸코가 제시한 네 가지 축은 이제 여러 가지 윤리학, 특히 서로 이질적인 전통에 속하는 윤리학을 비교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중거점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대의 자기 해석학은 특정한 인간 개념에 기초하고 그러면서 모든 혁신의 힘을 탕진한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 다람쥐 쳇바퀴 놀이 비슷하게 된 이 자기 해석학 대신에 새로운 주체와의 길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주체와의 길, 그것은 자기를 해석하기보다는 자기를 새롭게 제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근대의 인간 중심주의의 주체 개념이나 근대의 권력장에 포획된 주체 개념을 뒤로하고 새로운 실천의 세계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푸코는 이런 윤리적 계획을 종종 실존의 미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푸코가 처음 고안한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원 후 1, 2세기의 헬레니즘의 철학, 특히 스토아주의 철학에서 발견 계승한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푸코가 이런 실존의 미학 이거를 뭐 이제 실존의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독특한 존재 양태의 변화를 주고 그 삶에 어떤 미학적 가치를 지닌 그 어떤 스타일의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실천, 뭐 이런 것을 실존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존의 미학 하면 사람들이 이게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실존, 어떤 내면적인 자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푸코에게서 이제 실존 그러면 그거는 인생, 삶, 뭐 그냥 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존의 미학 그러면 삶의 미학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나의 내면적인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조탁해 가려는 의도에 그래서 어떤 심미적인 완성도를 지닌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 가치만이 아니고 그 진선미를 다 아우르는 그래서 오래 기억되고 또 평가되고 또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 만들어가는 것을 의도하는 윤리 이것이 실존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존의 미학이 전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정신이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주체와의 윤리는 새로운 자기 테크닉의 고안을 기초로 과거와는 다른 주체의 존재 방식을 도모하는 윤리학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가치는 예술적 및 기술적 창의성입니다. 푸코는 주체와의 윤리의 정당성, 그것을 통치성이라 불리는 권력의 장안에서 찾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체와 윤리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필요 불가결성을 주장합니다. 자기 테크닉과 그에 따른 주체의 자기 관계가 변하면 그와 맞물린 지배 테크닉과 통치 질서의 변화가 오기 마련이라는 점, 이것이 푸코의 근본 가설입니다. 이런 가설 위에서 주체와의 윤리는 그 자체로 우리에 대한 정치가 됩니다. 푸코는 통치성의 장을 진실 게임이 일어나는 전략적인 장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과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푸코의 관점에서 하버마스의 이론 너무 이상적이고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어떠한 강제나 지배 효과 없이 자유롭게 순환한 진리 게임이 상정됩니다. 그러나 푸코의 관점에서 이 타인의 푸념을 지도하거나 통제하는 문제, 이를 위해 존재해야 할 전략이나 권력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사회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런 투명한 의사소통의 상황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권력 진공 상태의 의사소통 모델을 고집하는 일, 그것은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해소하거나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름다운 이상을 가리키면서 문제 자체를 쉽사리 해소 가능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압적인 현실의 지배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줄여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존의 권력 관계에 원활하게 항의하고 저항할 수 있는 윤리적 바탕을 확립하고 그에 기초한 새로운 법 제정 규칙과 운영 기술을 고안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오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코의 강의록을 읽으면서 논어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수기치인이라는 육아의 이념도 이 책의 내용과 많이 관련되는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공자가 그 학문을 두 종류로 나누는 대목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을 나누는 대목인데 그 오늘날 공자가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학문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학문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직위라든가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도야의 이념, 자기 수양의 이념을 강조하는 대목이 그 논어 곳곳에 나와서 이런 것이 푸코가 소개하는 스토아 철학이나 헬레니즘 철학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